3.2.2는 드리프트 전류, 표동 전류 관련된 내용입니다. 드리프트 전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이제 흐르죠.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전하들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그걸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생하는 전류를 우리가 드리프트 전류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는 드리프트 전류라고도 하고, 네, 표동 전류라고도 해요. 표동 전류라고 합니다. 근데 표동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표동 전류 그러면 드리프트 전류라는 것만큼이나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제 표동이라는 말은 이제 거치라는 얘기잖아요. 거치고 동이라고 하면 이제 움직임인데, 어떤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빙하 있잖아요. 빙하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빙하가 만약에 있었어요. 여긴 바다야. 빙하 이렇게 있으면은 빙하들이 점점 떠내려 오잖아요. 그죠? 바다 떠내려가는 이런 형태. 물론 빙하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서히 뭔가 한쪽 방향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표동 전류, 드리프트 전류에서 표현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빙하 위에 여러 가지 뭐 물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 멋대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빙하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북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고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이 위에서는 사방으로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빙하들은 점점 떠내려가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뭐 사방으로 움직여도 결국은 한참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지고 가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전류라고 전하들의 움직임, 전자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전자의 움직임이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전자가 가만히 있다가 전류 방향을 이쪽으로 딱 가해주게 되면 전자들이 다 한쪽 방향으로 마치 정렬이 돼서 우리가 뭐 철새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있는 고깃떼들이 한쪽 방향으로 줄지어서 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전자들이 자연스러운 열 운동을 하고 사방으로 막 움직이고 열이 가해지면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런 운동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전압을 가해주면 일렉트릭 전압에 의해서 생성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글씨를 쓰지 않고 설명을 하면은 동영상이 좀 재미없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필드가 E 필드가 생기게 되고, 이 필드가 생기게 되면 그 이 필드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드리프트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양의 전하를 갖다 놓으면 이 양의 전하는 이쪽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전자 같은 경우는 이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그림을 표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전자의 모습은 이렇게 사방으로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열 운동에 의해서. 열 운동에 의해서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마치 빙하 위에서 사람들이 동물들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떠내려 가는 거죠. 이 필드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프트 혹은 표동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식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J라는 이게 나와요. J는 뭐냐면 전류 밀도예요. 전자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는 전류가 되고 하나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전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I라고 표현해요. I. 혹은 소문자로 I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류라는 전자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하나의 물리적인 양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물리전자 시간에는 전류 밀도라고 해서 J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줘요. 그러면 I와 J와의 관계는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A는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밀도라는 거를 사용해주게 됩니다.
회로이론 같은 데서 회로이론에서는 소자가 있고 엘리멘트가 있으면 이 소자와 소자 사이에서 흐르는 전류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소자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소자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소자를 통해서 이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전류를 사용하지만 지금 물리전자 시간 혹은 반도체 소자 시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되는 거는 이 소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부는 우리가 하나의 고체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고체 덩어리 내부에서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류 자체라기보다는 그 고체 내부에서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량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1A가 흐를 수 있는 소자를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엄청나게 큰 소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나 이 소자에는 1A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소자야. 네가 원하는 동작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그 소자를 핸드폰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핸드폰만하게 소자를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소자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전자 시간에는 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J라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텀을 곱해주게 되는데 요 세 가지 텀이 가장 중요해. 우리가 전자공학과 그리고 캐리어 혹은 전자 자체들과의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연결해주는 식이 바로 이 식인데요. Q라고 하면은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이온의 어떤 전하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은 이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전하량을 가진 개념이 뭐냐면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E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N이라는 애는 그 이온의 볼륨, 덴시티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V라고 하면 평균적인 드리프트 속도를 의미합니다. 요 세 개를 곱해주게 되면 전류 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J는 Q, N, VD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도로가 있어요. 도로에 전자라는 캐리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택배 차량을 이제 보통 많이 표현해 주는데 택배 차량이 있고 이 택배 차량이 운반하는 짐이 있습니다. 전류 밀도를 얘기를 하면 전류 밀도를 제가 이제 하나 표현하자면 어떤 도로가 있을 때 단위 면적당 택배 차량이 운반하는 어떤 짐의 양을 우리가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단위 면적당 택배 차량이 얼마만큼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택배 차량 하나가 운반할 수 있는 짐이 얼마만큼 되는데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Q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이 Q는 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 운반체 혹은 제가 택배 차량이라고 표현하는 그 전자들이 운반하는 전하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 차량처럼 1톤, 2톤, 3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전하량 이만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딱 정해져 있으니까 딱 종류가 하나인 택배 차량인 거예요. Q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택배 차량이 단위 면적당 있는지 택배 차량의 개수도 중요하겠죠. 택배 차량의 개수. 택배 차량이 이 도로 안에 단위 면적당 우리가 몇 개의 택배 차량이 지나가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택배 차량의 개수, 요거의 개수에 해당되는 내용이 N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온의 볼륨 덴시티. 개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이 개수라고 얘기하는 개수에는 우리가 어떤 부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면적으로 이제 나눠진 개념입니다. 그 덴시티에 해당되는 내용이 돼요. 정해진 면적당 개수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택배 차량 위에 어떤 짐을 싣고 그리고 정해진 개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짐들을 운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택배 차량이 10km로 움직였을 때와 시속 10km로 움직였을 때와 시속 20km로 움직였을 때 당연히 운반할 수 있는 짐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택배 차량의 속도
그렇지만 그 택배 차량은 일사불란하게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야. 전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가해줬을 때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우리가 에버리지 평균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해서 VD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바로 여기에 뭐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VD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이 세 가지를 곱하게 되면 단위 면적당 운반할 수 있는 택배 차량 단위 면적당 운반되는 짐의 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짐의 량이라는 것이 이 짐이라는 게 전하를 의미하는 거고, 전하 밀도, 그러니까 전하가 얼마만큼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전류 밀도가 되는 거죠. 단위 시간 안에 시간 안에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앞에서 쓴 요 식은 평균적인 드리프트 속도를 표현을 했어요. 평균적인 속도를 표현했지만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 속도가 다를 테니까, 혹은 사람이 아니라 택배 차량마다 속도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평균값을 직접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속도를 개별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고. 즉 뭐냐면 택배 차량이 1호부터 10호까지 택배 차량이 있는데 1호부터 10호까지의 평균 택배 차량의 평균적인 속도를 우리가 구해서 VD만큼 해서 이게 총 10대의 차량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차량에 의해서 운반되는 양들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1호의 속도 그리고 1호가 나르는 양, 2호가 나르는 양, 2호의 속도, 3호의 속도와 3호의 속도로 계산해가지고 3호가 나를 수 있는 양 개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시그마를 쓰게 되면은 개별적인 속도들의 합과 그리고 각각의 차들이 운반할 수 있는 전하량은 고정되어 있죠. Q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2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2 값이 전자인 경우에는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양의 전하를 운반하는 캐리어인 경우에는 그대로 2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2는 알파벳 2.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앞에서 나왔던 EK 그래프를 다시 살펴봐서 EK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EK 그래프는 바뀌는 게 아니지만 EK 그래프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외부에서 가해줬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EK 그래프가 있어요. EK 그래프가 있고 지금의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걸로 봐서 이렇게 컨덕션 밴드 그리고 밸런스 밴드는 뭐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이제 차 있어요. 차 있는 걸로 봐서 밑에서 아래쪽 밸런스 밴드에서 위로 전자들이 이제 올라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상태. 근데 이 상태를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T 이꼴 0K 이상이구나, 이건 알 수 있어, 확실히.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T 이꼴 0K 이상 된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쪽으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컨덕션 밴드 전도대에 우리가 전자들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지만 이 전자들의 어떤 이동을 보면은 K 값이 의미하는 거는 P와 연관이 있고 P는 MV와 연관이 있으니까 M이라고 하면 전자의 질량이니까 고정된 어떤 값이다라고 하면 V 속도의 성분이 K가 양인 성분과 K가 음인 성분이 있는데, K가 음과 양의 차이는 K가 만약에 X방향으로의 어떤 운동량을 표현하는 거라면 그게 값이 양이다라는 거는 X방향으로 향하는 운동량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값이 음이다라고 하면 X방향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운동량인데, 그 값들이 서로 대칭이 되더라. 대칭이 돼서 상쇄가 되고 얘네들끼리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얘와 얘가 상쇄가 되고 얘와 얘가 상쇄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 K 값이 0인 거니까 K 값이 0이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떠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K 값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 방향으로 지금 전자들이 지금 가고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인 건데, 여기에다가 외부로부터 폴스를 가하게 되면, 여기서 폴스는 전기력이에요. 자, 전기력을 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기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필드가 가해진 거죠. 필드가 가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 그럼 보면은 K가 0보다 작은 애들이 이제 남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친구랑 여기랑 상쇄가 되고 이 친구랑 서로 상쇄가 되고 얘는 K 값이 0이니까 나머지 이런 거. 물론 이렇게 지금 전자가 총 실질적으로 딱 7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K 성분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서로 상쇄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K 방향으로요. 자, 마이너스 K 방향, 마이너스 K 값을 갖는 그 전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K 방향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잡으면 뒤쪽 방향으로 가는 전자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걸렸냐면 이쪽에는 플러스, 이쪽에는 마이너스 걸려서 이 필드의 방향, 반대입니다.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돼서 이 필드의 방향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얘기야. 이 필드의 방향이 이렇게 걸렸더니 여기서 E가 의미하는 거는 이 필드의 방향이 이렇게 걸렸더니 이런 식으로 EK 그래프에서 전자들이 한쪽으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치우쳐져서 얘네들이 전류에 기여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전류 밀도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류 밀도는 우리가 아까 그 식에다 넣어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